한국을 더 압박하시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똑똑히 각인시키란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차관의 발언에 국방부 지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48시간 뒤 책상 위에 올라온 단 한 장의 기밀 문서, 한국을 압박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대체할 진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72시간 만에 인도네시아의 10년 설계가 물거품이 돼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방산 교체 작전의 전말. 그 전율 돋는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앉으십시오. 오늘 회의는 녹취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방산획득청에서 KF-21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아리프 프라타마.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이 제 손을 거쳤죠. 분담금, 기술 이전, 생산 참여. 전부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새벽에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긴급 소집이야 뭐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12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악수를 건네고 농담을 던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KF-21 파트너 구조 변경 가능성.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집어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에 아무런 떨림도 없었습니다. 2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왔으니까요. F-16 도입 협상도 해봤고 유럽 전투기 딜도 깨본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보고서에 흔들릴 아리프 프라타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UAE가 KF-21 사업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약 20조 원. 모유 체결 및 개발 공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는 그 3줄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옆자리에서 기침 소리가 났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분석팀장 위자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자야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이 친구가 긴장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용 카드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이 우리를 압박하려는 수작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입니다. 분담금도 약속했고 생산 참여도 합의한 상태였죠. 한국이 우리를 빼고 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자료를 덮으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빠지면 이 프로젝트는 흔들려요. 그걸 모를 사람들이 아니죠. 간부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고요. 그때 회의실 끝자리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보분석관 하산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회의에서 발언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말해보세요.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별도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빨간 기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기밀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세웠죠. 기밀 서류라고요? 어디서 입수한 겁니까? 채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기술 이전 항목과 공동 생산 조건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눈이 점점 좁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서 양식, 보안 등급 표기, 용어 체계, 전부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포맷과 일치합니다. 위자야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실무 협의 문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협상가가 서류 한 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산, 네, 이 문서가 진짜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이 UAE와 접촉하고 있다. 그게 우리한테 뭘 의미합니까? 하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대체할 파트너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간부 두세 명이 동시에 입을 열었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대체가 됩니까?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분명 한국 측의 의도적 유출입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 소란을 멈췄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12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UAE 카드를 흘린 것. 둘, 실제로 파트너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수출 시장이 필요하고 동남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산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동요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한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저는 하산이 남긴 기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공동생산, 기술 공유, 투자 구조, 한 줄 한 줄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협상용 카드치고는 너무 정교했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하산이 뒤따라왔습니다. 국장님, 더 할 말이 있습니까? 하산이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서류가 진짜라면요. 한국이 흘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산을 돌아봤죠? 이 친구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하산, 네, 당신은 분석관이고 나는 결정권자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20년 경력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하산이 뭐라고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도시 위로 퍼지는 붉은 빛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아직 우리 위에 있진 않다. 공동개발은 결국 힘의 문제다. 기술은 협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책상 서랍을 열고 기밀 서류 4본을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 검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틀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죠. 위자야, 전략회의 소집하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위자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오후요? 일정이 빠듯합니다만. 빠듯하면 만드세요. 이건 급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급한 건 아니었죠. 급하다고 느낀 건 저였습니다. 어젯밤 하산이 내민 그 기밀 서류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으니까요.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 검토. 그 한 줄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불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죠. 지금이 기회라고. 한국이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요. 오후 3시. 회의실에 7명이 모였습니다. 전략분석팀, 협상실무팀, 그리고 법률 자문관까지.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UAE 관련 보고 어제 봤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는 사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략을 다시 짜는 겁니다. 위자야가 펜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죠. 마커를 집어들고 큼직하게 세 글자를 썼습니다. 압박 강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간부들을 바라봤죠. 한국이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지금 물러서면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협상실무팀장 라흐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압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건을 다시 쓰는 겁니다. 라흐만의 눈이 커졌죠. 다시 쓴다고요? 이미 합의된 조건을요? 합의는 최종 서명 전까지 합의가 아닙니다. 라흐만, 당신도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분담금 추가 축소. 둘, 기술 이전 범위 확대. 셋, 개발 참여 비중 상향. 적어놓고 보니 사실상 재협상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여쭈어보겠습니다. 법률자문관 수르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 변경이면 한국 측이 상당히 불쾌해할 겁니다. 자칫하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죠.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필요합니다. KF21은 내수만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 프로젝트예요. 동남아 시장,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는 한국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이 사업의 경제성 자체가 흔들리죠. 위자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출 물량 확보 없이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UAE를 끌어들이려 해도 동남아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에 차 있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20년 경력의 결정권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죠. 라흐만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잡아야 합니다. 분담금 축소 폭은 어느 정도로 하실 겁니까? 기존 합의보다 최소 15% 이상 낮추십시오. 15%요? 그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욕에 가깝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개발국의 권리예요. 라흐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반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술 이전도 범위를 넓힙니다. AESA 레이더 관련 기술, 항전 장비 설계 자료, 그리고 엔진 통합 기술까지 전부 포함시키십시오. 수르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엔진 통합 기술까지는 한국도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요. 내주든 안 내주든 일단 요구하는 겁니다. 협상은 높은 데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지, 낮은 데서 시작하면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요구를 하면 한국은 불쾌해하겠죠. 하지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째 접어들 무렵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산이었습니다. 또 이 친구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세요?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띄워져 있었죠. 최근 3개월간 한국 측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고요? 네. 우리 측 요청에 대한 한국의 응답 속도, 회신 내용의 구체성, 실무자 배정 현황, 이 세 가지를 추적했습니다. 위자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3개월 전부터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요청하면 이틀 안에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이 넘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회의실이 살짝 술렁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하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예전처럼 대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의 시선이 저와 하산 사이를 오갔죠. 하산. 네? 데이터 분석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느려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인사이동일 수도 있고 예산 편성 시기일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산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빨리 말을 이었죠. 그리고 설령 한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해도 그건 오히려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물러서면 끝이에요. 하산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이번에도 삼켰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분담금 재조정, 기술 이전 확대, 개발 참여 비중 상향, 이 세 가지를 공식 요구안으로 작성하십시오. 라흐만, 이틀 안에 초안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위자야, 한국 측에 실무회의 일정 잡으십시오. 가능한 빨리.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압박 강화라는 세 글자를 바라봤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요. 이틀 뒤 라흐만이 요구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15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분담금 축소폭, 기술 이전 목록, 생산 참여 조건. 전부 제가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이대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흐만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을 무시했죠. 보내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험이었다고요? 한국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라흐만에게 물었죠. 한국 측 반응이 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접수 확인도요? 접수는 확인됐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요구안이면 내부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길면 보름. 그 안에 한국은 수정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 봤습니다. 다소 불쾌한 표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죠. 위자야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실무회의 일정을 잡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부 일정 조율 중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내부 일정 조율이 보름이나 걸립니까? 위자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침묵의 의미를 느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하세요. 일정을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자야가 나간 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자카르타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하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겁니다. 이 정도 요구안이면 신중해지는 게 당연하죠. 한국은 합리적인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0년간 협상을 해오면서 상대가 침묵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였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민하거나 역제안을 준비하거나. 하지만 이번 침묵은 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랄까, 고민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침묵이었달까요? 저는 그 생각을 또 밀어냈습니다. 아리프 프라타마답지 않은 생각이라고, 약해지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하산이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산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죠. 한국 측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말해보세요. 한국이 UAE에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건 없이 긴급 대응 차원에서 즉각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조건 없이요? 네. 별도의 계약이나 교환 조건 없이 지원한 겁니다. 그게 KF-21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산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십시오. 기밀 서류, 응답 속도 저하, 그리고 이제 UAE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 지원. 이건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이어서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무슨 방향입니까? 하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가 아니라 UAE한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산,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석관이에요? 팩트를 가져오세요. 하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산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요구안 4번을 내려다봤죠. 분담금 축소, 기술 이전 확대, 참여 비중 상향. 제가 직접 설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조건 없이 베풀고 있다. 우리는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신뢰를 만들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전략일 뿐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라흐만 요구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이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건 우리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틀린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지, 자존심을 진실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모든 오답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상했죠.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보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고작 4글자였습니다. 분담금 재조정, 기술 이전 확대, 개발 참여 비중 상향. 15페이지짜리 공식 요구안을 보냈는데 한국이 보내온 회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제출하신 요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회신을 읽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라흐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국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한국이 내부적으로 우리 요구안을 놓고 논쟁 중일 겁니다. 수용파와 거부파가 갈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라흐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죠. 저는 그걸 눈치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실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죠.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똑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2번째 들었을 때는 이해했습니다. 3번째 들었을 때는 짜증이 났죠. 4번째 들었을 때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불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라고 불렀죠. 한국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위자야에게 소리를 높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위자야가 움찔했죠. 무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입니까? 그건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알아내십시오. 그게 당신 일 아닙니까? 위자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죠. 사과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그날 오후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관보 직속으로 내려온 지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관보 아흐마드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리프 국장, 현재 한국 측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아흐마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죠. 이 사람이 평온할 때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준비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요구안 전달 경위, 한국 측 반응, 현재 대기 상태.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아흐마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내부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요구안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가능성이라 하시면? 아흐마드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우리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죠. 차관보님, 무시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를 확인했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보내왔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프 국장, 20년 경력이시지 않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흐마드 말이 맞았으니까요. 검토 중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 그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20년간 그걸 수십 번 봐왔으면서도 이번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아흐마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판단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3가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첫째, 진짜로 검토 중이다. 둘째, 우리 요구안을 거부하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 셋째, 아흐마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졌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흐마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리프 국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판단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만약 3번째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3번째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에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동남아 시장, 외교적 명분, 공동개발 프레임, 이 3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UAE는요? 그 질문이 날아왔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UAE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거. 근거가 뭡니까? 저는 UAE가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막상 근거를 대라고 하니 머릿속이 비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이 부족합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고 운용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있지 않습니까? 자금만으로는 공동 개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흐마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리프 국장, 한국이 원하는 게 기술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죠. 기술 파트너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파트너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건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하산과 마주쳤습니다. 하산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하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전략, 국장님은 진심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산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침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토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지만 단단해졌죠. 검토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 2명이 흘끗 쳐다봤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산 조심하십시오. 근거 없는 판단으로 조직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응답 속도, 실무진 배정 변화, 그리고 기밀 서류,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한동안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틀렸다고, 성급하다고, 분석관이 결론을 단정짓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 보낸 요구안 사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죠. 분담금 축소, 기술 이전 확대, 참여 비중 상향. 제가 직접 설계한 전략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역제안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낸 요구안을 읽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맞받아치는 상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역제안을 들고 나오는 상대도 대처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는 상대는 다릅니다. 그건 무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카르타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협상,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의 방향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산이 가져왔던 기밀 서류 4본이 그 안에 있었죠.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 검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협상용 카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 아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게임의 판 위에 우리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는 걸. 그 보고서가 올라온 건 제가 가장 지쳐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죠. 우리가 보낸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답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라는 말이 4번째 반복됐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협상 전술이라고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위자야가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전략분석팀에서 긴급 자료를 올렸습니다. 또 뭡니까? 목소리가 거칠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위자야가 살짝 움츠러들었죠.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입니다. 하산이 지난 2달간 작업한 겁니다. 하산, 또 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서류를 받아들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급망 의존도 분석.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급망 의존도라고요? 우리는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급망 분석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KF-21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자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산의 말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이해한다고요? 20년간 한국과 거래해온 사람한테 나라를 이해하라고? 위자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솔직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산의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제 확신에 금이 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관보 아흐마드가 어제 회의에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 말이 사실은 당신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47페이지짜리였습니다. 하산이 2달 동안 이걸 만들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압박 강화를 외치고 있을 때 하산은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저는 반도체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전투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HBM이라는 차세대 AI 핵심 부품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은 사실상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번째 섹션은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었죠. 3번째 섹션은 디스플레이, 4번째는 조선, 5번째는 방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등을 기대고 읽었는데 어느 순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죠. 방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한국산 무기 체계가 들어간 나라가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번도아스,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이건 개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산이 마지막 섹션에 쓴 결론을 읽었죠. 한국은 특정 산업의 강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축이다. 반도체가 AI를 움직이고, 배터리가 전기차를 움직이고, 조선이 글로벌 물류를 움직이고, 방산이 안보를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의 교차점에 한국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산이 직접 친 밑줄이었죠. 한국을 압박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분명했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산, 지금 내 사무실로 오세요. 5분 뒤 하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죠. 앉으세요. 하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고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2달 동안 혼자 만든 겁니까? 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산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응답 속도 분석도 가져왔고 기밀 서류도 들고 왔고 매번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매번 제가 잘랐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빠르지만 작은 나라, 수출이 절실한 나라, 우리가 필요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까? 하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작은 나라가 맞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나라의 크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크기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있고 인구가 있고 GDP가 있는 보통의 국가로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고 힘을 재고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산의 보고서가 보여준 건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망이었습니다. 반도체가 AI로, AI가 방산으로, 방산이 외교로, 외교가 다시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 구조. 그 안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연결축이었습니다. 하산. 네, 이 보고서를 차관보님께도 올렸습니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뼈 아팠습니다. 하산은 제 체면을 지켜준 거였으니까요. 올리세요. 차관보님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산이 일어서려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하산,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한국에 보낸 요구안, 한국이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하산이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한국은 우리 요구안을 보고 확인했을 겁니다.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인도네시아는 함께 갈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그 말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가보세요. 하산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47페이지의 숫자와 그래프와 분석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무기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분담금을 깎고 기술 이전 목록을 늘리고 생산 참여 비율을 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의 두뇌를 만들고 배터리로 세계의 심장을 만들고 조선으로 세계의 혈관을 만들고 방산으로 세계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판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산이 밑줄 친 그 문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죠.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하산 개인의 메모였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던 건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전투기 한 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었고 그들은 숲 전체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저 불빛처럼 하나하나는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만든 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도 위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산의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연결망. 그 그림이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괴롭힌 건 다른 거였습니다. 공급망이 아니라 KF-21 그 자체였죠. 우리는 이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이었습니다. 분담금을 약속했고 기술을 나누기로 했고 생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인도네시아 측 총괄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전투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자기 프로젝트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협상 조건은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이 전투기가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산을 불렀습니다. KF-21 개발 현황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전부. 하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느 수준까지 정리할까요? 모든 것. 설계 구조, 핵심 장비, 개발 속도, 양산 현황.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올리겠습니다. 하산이 나가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방산 협상을 해오면서 저는 항상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계약 금액, 분담 비율, 납기 일정, 위약금 조항. 협상객에 중요한 건 조건이지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조건만 보느라 이 전투기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 이틀 뒤 하산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자야와 공군 출신 기술 자문관 파이살도 함께였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파이살 자문관을 모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살은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한 사람이었죠. 전투기 조종과 평가 분야에서는 우리 쪽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파이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KF-21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파이살이 자료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겁니다. 파이살이 도면 하나를 테이블에 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KF-21을 완성형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진화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진화형이라고요? 네. 블록 1에서 시작해서 블록 2, 블록 3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구조입니다. 블록 1은 4.5세대 수준이지만 블록 3에 이르면 5세대에 근접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세대에 근접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를 먼저 만들고 운용하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그 기술로 다음 단계를 올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완벽 대신 속도를 선택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살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핵심 항전 장비 목록이었죠. 가장 주목할 부분은 ASA 레이더입니다. ASA 레이더요?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눈이죠. 이걸 독자 개발한 나라가 세계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부,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네. 외부 기술 도입 없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투기의 핵심 센서 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산이 옆에서 보충했습니다.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은 방산 기술에서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ASA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전 시스템, 임무 컴퓨터까지 국산화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엔진은 아직 해외 도입이죠. 하지만 핵심 항전 장비의 국산화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개발 일정표를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확인된 수치입니다. 시제기 제작에서 양산 결정까지 걸린 시간 약 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년. 고작 5년이라고요. 파이살,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과정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파이살이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제기에서 양산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립니다. F-35는 개발 시작부터 초도 작전 능력 확보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죠. 러시아도 비슷합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15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년이라고요? 물론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요구 성능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 속도는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이라니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속도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느려집니다. 한국은 완벽 대신 실전성을 택했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쓰면서 개량하는 겁니다. 위자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담으려다 실패하는 대신 단계별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가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살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생산 시설이었죠. KF-21 양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에 들어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위자야도 하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생산 라인 위에 전투기 동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죠.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파이살. 네, 우리가 분담금을 깎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이 상태였던 겁니까? 파이살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양산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본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왜 반박하지 않았는지, 왜 역제안을 보내지 않았는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이 통과되든 거부되든 한국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이 전투기는 완성됩니다. 우리의 분담금이 없어도 이 전투기는 하늘을 날죠. 저는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산. 네. 당신이 처음 기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산 현황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경고했던 겁니까? 경고가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고였다. 맞는 말이죠? 하산은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황을 읽고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무시한 건 제가 했던 겁니다. 파이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건을 낮추고 협력하겠다고 하면 받아줄까요? 파이살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생산 체계도 갖췄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가치는 사실상 없죠. 그럼 뭘 제공해야 합니까?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한국이 파트너에게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함께 가겠다는 의지,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결단, 같은 방향을 보겠다는 약속, 그게 한국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상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담금 축소, 기술 이전 확대, 참여 비중 상향. 우리가 보낸 요구안의 세 가지 핵심이었죠. 전부 조건이었습니다. 전부 요구였습니다. 전부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죠. 신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파이살과 하산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기밀 서류 4번, 공급망 보고서, 그리고 오늘 받은 KF21 기술 분석, 3개의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개의 보고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죠. 우리는 조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20년간 협상을 해오면서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정확했고, 모든 전략이 통했고, 모든 결과가 제 예상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던 것도, 수출이 절실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도, 압박하면 양보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도 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틀린 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다고 믿었던 것, 한국이 반드시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던 것, 그 확신이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입 밖으로 내뱉으니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력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요구안은 이미 전달됐고 조직은 제 전략을 따르고 있었고 차관보까지 보고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경력의 총괄 책임자가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없음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람.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KF21은 우리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파이살의 보고, 하산의 분석, 양산 라인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자존심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총괄 책임자가 자기 전략을 스스로 뒤집는다? 그건 경력의 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더 밀어붙였습니다. 더 세게, 더 단호하게. 아침 회의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요구한 철회는 없습니다. 한국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흐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국장님, 추가 압박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계속 침묵하면 우리만 시간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추가 압박이요? 어떤 종류의 압박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유럽 전투기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하는 겁니다. 한국에게 우리도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제 머릿속에도 있던 생각이었죠. 한국이 UAE를 카드로 쓴다면 우리도 유럽을 카드로 쓸 수 있다. 협상은 결국 대안의 싸움이니까요. 진행하세요. 다만 공식 발표까지는 가지 마세요. 언론에 흘리는 수준으로. 한국이 알아차릴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라흐만이 나갔습니다. 위자야만 남았죠. 국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위자야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얼굴이었죠. 말하세요, 위자야. 요즘 다들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움직였다고요? 어떻게? 우리한테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위자야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디한테 움직인 겁니까? UAE입니다. 또 UAE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위자야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UAE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수출 계약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면 뭡니까?
긴급 대응 지원입니다. UAE 측의 안보 상황에 대응해서 한국이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제공한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즉각적으로요? 조건 없이? 네. 별도의 대금 협상이나 교환 조건 없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자카르타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조건 없이. 즉각 실행. 이 두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분담금을 깎겠다고, 기술을 더 달라고, 참여 비율을 올려달라고 조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국은 다른 나라의 조건 없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죠. 위자야. 네, 이게 KF-21과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까? 위자야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보면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UAE와 신뢰를 쌓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 시스템은 그 신뢰의 한 조각이죠. 오늘은 미사일이지만 내일은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위자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하산과 같은 생각입니까? 위자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국장님, 저도 처음에는 국장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빼놓고 갈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흔들립니다. 왜요? 한국의 행동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침묵하면서 UAE한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가보세요. 위자야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더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우리의 모든 전략은 가져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AE의 미사일 시스템을 조건 없이 제공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계약서도, 교환 조건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그 줬다는 행위가 만들어낸 건 계약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파이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파트너에게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으로 느꼈죠. 한국은 신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먼저 베풀고 그 베풀미 관계가 되고 관계가 파트너십이 되는 구조. 우리가 계약서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 밖에서 관계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하산이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UAE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또 있습니까? UAE가 KF-21 공동개발 참여 확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투자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조. 저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20조 원. 우리가 분담금을 깎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UAE는 20조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산, 이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논의 단계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하산이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사실입니다, 국장님.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산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르지 않았죠.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건을 철회하고 협력 의지를 보여도 한국이 예전처럼 우리를 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끝납니다. 움직이면 가능성이라도 있죠. 안 움직이면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인정하는 것,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밀 서류, 공급망 보고서, KF-21 기술 분석, 미사일 지원 보고, UAE 투자 정황.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파트너를 향해, 다른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올리고 압박을 가하고 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위자야가 퇴근 직전에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이었죠. UAE 한국 방산 협력 동향 요약. 저는 펼쳐봤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지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과 UAE 사이에는 이미 여러 층위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죠. 합동훈련, 방산 기술 교류, 그리고 KF-21 관련 실무 접촉. 하나하나 따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이어놓으면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UAE와의 관계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처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벽돌 한 장씩. 우리는 지붕부터 얹으려고 했습니다. 기초도 없이 조건만 올렸죠. 한국이 보기에 우리는 건축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처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UAE를 향해서였죠. 조건 없이 신뢰를 앞세워서 관계를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공허함이었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느낌.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실은 한국이 가장 먼저 놓아버린 사람이었다는 느낌.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보 아흐마드였죠. 아리프 국장, 내일 아침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국 측 최신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응 방안, 뭘 대응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 때 한국은 관계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가 가져가려 할 때 한국은 먼저 베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아직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걸었고 한국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압박했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방향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채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죠.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 제 차의 전조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흐마드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전략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곧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죠. 저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 어둠 속에 떠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를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탈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올릴 때마다, 요구를 추가할 때마다, 압박을 강화할 때마다 우리는 한 발짝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밀어낸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차관보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밤새 정리한 거였죠. 한국 측 동향, UAE 관련 정황, 우리의 현재 위치 전부 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쓰려면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차관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1번 고르고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아흐마드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하산이 있었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산을 따로 부른 건가? 아흐마드가 제 시선을 읽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하산 분석관에게도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양쪽 시각을 같이 듣고 싶어서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산과 눈이 마주쳤죠. 하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리프 국장, 보고하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달한 요구안에 대해 한국 측은 실질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죠.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한국은 UAE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조건 없이 제공했습니다. 계약이 아닌 긴급 대응 차원의 지원이었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가 가장 어려웠으니까요. 셋째, UAE가 KF-21 공동개발 참여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흐마드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결론은 뭡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흐마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산도, 차관보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움직임이 실제인지, 한국과 UAE의 접근이 진짜 KF-21 파트너십 재편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흐마드가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산 분석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산이 제 편을 들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죠.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UAE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KF-21 관련 개발 과정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죠. MOU라고요. 언제 체결된 겁니까? 최근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흐마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좁히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개발 과정 공유라. 이건 기술 이전과는 다른 겁니까? 하산이 대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기술 이전은 완성된 기술을 넘기는 거고 개발 과정 공유는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개발 과정 공유.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씨름하고 있는 동안 UAE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협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기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사이에 그들은 만드는 과정 자체에 함께 들어간 거였죠. 아흐마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리프 국장, 네. 이 M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포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흐마드가 약간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이상 돌이킬 수 없었죠. 계속하세요. MOU는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입니다. 한국이 UAE와 이 수준의 문서를 교환했다는 건 단순한 탐색이 아닙니다. 최소한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린 자리에 원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흐마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으니까요. 하산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KF-21 양산 상황입니다. 하산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진과 데이터가 함께 나왔죠. 한국은 현재 KF-21 양산에 본격 돌입한 상태입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고 실제 기체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아흐마드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까? 네. 위성 영상과 공개된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 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며칠 전 파이살에게 처음 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다시 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위에 줄지어 있는 전투기 동체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죠. 아흐마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은 KF-21을 양산하고 있다. UAE와는 개발 과정 공유 MOU를 체결했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리프 국장, 이 상황에서 당신의 초기 판단, 한국이 협상용 카드로 UAE를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흐마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제 20년이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죠.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시간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20년의 자존심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용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부정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아흐마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죠. 아리프 국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과 UAE, 이 두 관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맴돌던 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요구했고 UAE는 투자했습니다. 아흐마드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압박했고 UAE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죠. 우리는 기술을 가져가려 했고 UAE는 함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흐마드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흐마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산 분석관. 네? 한국이 UAE를 핵심 파트너로 확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MOU는 양해각서일 뿐이고 투자 논의도 최종 합의 전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UAE 방향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산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흐마드를 바라봤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프 국장, 대통령 방한 일정이 잡혀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공식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행하십시오. 동행이요? 네.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보고서와 사진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오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협상 담당입니다. 방문 일정에 제가 포함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적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이었고, 당신이 전략을 설계했고, 당신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확인하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흐마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산이 옆에서 걸었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산. 네, 당신이 처음 기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내가 무시했죠. 하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속도 분석을 가져왔을 때도 잘랐고 공급망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늦게 읽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하산,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틀렸죠.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20년간의 경험으로 판단하신 거죠. 다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습니다. 상대가 달랐다? 네.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프로젝트와도 달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조건을 올리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리고 대부분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갈 나라를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지에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지 목록을 검토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방문지 목록에 적힌 곳들을 보면서요. 조선소, 반도체 공정, 그리고 KF-21 생산 라인, 보고서로만 봤던 곳들이었습니다. 숫자와 사진으로만 알던 곳들이었죠.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보고서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보고서는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덮을 수 없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될까? 양산 라인 위에서 조립되는 전투기를 보게 될까? 우리가 요구만 하고 있는 동안 한국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하산이 처음 가져왔던 기밀 서류 사본이 있었죠.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 검토.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협상용 카드라고 코웃음을 쳤죠. 지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죠. 보고서는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행기 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돌아왔을 때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죠. 저는 그 땅덩어리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저 작은 땅이?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저 작은 땅에서 나온 것들이 세계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죠. 대통령 수행단의 일원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랄까, 공기가 빠릿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죠. 공식 일정은 이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별도로 저에게는 산업 현장 방문이 배정됐습니다. 아흐마드가 배려한 거였죠. 직접 보고 오라던 그 말. 저는 그 말대로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조선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죠. 도크 하나의 길이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LNG 운반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규모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몇 동을 눕혀놓은 것 같은 크기였죠. 이 선박 한 척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3천억 원 수준입니다. 3천억!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우리가 분담금 몇 %를 깎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 도크에서 수천억짜리 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수주 장어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도크는 향후 3년치 물량이 이미 차 있습니다. 3년치, 미래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늘을 만들면서 동시에 3년 뒤를 팔고 있었죠. 두 번째 방문지는 반도체 단지였습니다. 보안구역이라 내부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설이 펼쳐져 있었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안내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수준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냄새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 세계의 AI를 작동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하산이 쓴 보고서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의 강한 국가가 아니다.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축이다.
보고서로 읽었을 때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보니 현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지. 이곳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KF-21 생산시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짧은 지시를 주고받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조립 라인 위에 줄지어 있었죠. 어떤 것은 뼈대만 드러나 있었고, 어떤 것은 외피가 씌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크기, 무게, 존재감. 이건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산 1차분이 조립 중이고 전력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매끈한 표면에 형광등 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기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묵묵히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다 한국 기술자들입니까? 네.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국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깎겠다고 하고 기술을 더 달라고 하고 참여 비중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을 기다리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그들의 계획대로.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요?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이 전투기는 완성됩니까? 안내자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교적 답변을 준비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안내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설을 나와서 채 올라탔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죠. 차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가게 문이 열리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택배를 나르는 배달원, 골목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 아무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웅도 없었고 천재도 없었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핵심을 만드는 사람들, LNG 운반선을 찍어내는 사람들, AI의 두뇌를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투기를 조립하는 사람들, 전부 이 거리를 걷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라는 협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조건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압박을 가하면 조용히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이 나라에게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누구를 고를 때 이 나라는 가장 많이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가장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밤이었죠.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이면 도시 전체를 밝히는 빛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협상을 해왔습니다. 조건을 만들고 상대를 압박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일.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얻으려 했고 한국은 함께 갈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올렸고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었죠. 우리는 가져가려 했고 한국은 먼저 내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산이었죠. 국장님, 어떠십니까?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산, 우리가 보고서로 읽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들, 그래프들, 분석들. 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보다 더했죠. 하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전략을 짜고 조건을 올리고
압박을 설계하는 동안에도 이 나라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반도체를 깎고 있었죠. 국장님, 네, 돌아오시면 할 이야기가 많겠군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뭡니까? 저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내일도 누군가는 반도체를 설계할 겁니다. 누군가는 전투기 날개를 조립하겠죠. 누군가는 배에 용고를 놓을 거고, 누군가는 배터리 셀을 검사할 겁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들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한국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기술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함께 갈 나라만을 골라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오래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할 나라를 선택할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